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샘 구조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매몰자 7명 가운데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첫 국정감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등을 놓고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배치기 몸싸움까지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최근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겪은 KT가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걸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T는 송구하다며 정부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파괴적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패소할 경우 140조 원 넘게 환급할 수 있다는 미국 고위 관료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매몰됐는데요. 밤새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매몰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몰자 중 1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울산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여원 기자. 구조물자 내에 매몰된 7명 가운데 1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울산 남구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샘 구조 작업을 이어온 소방당국은 구조물 잔해에 깔린 매몰자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하던 도중 심정지 상태로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에 따른 첫 사망자입니다. 또 다른 1명은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붕괴 사고를 당한 9명 가운데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고요. 소방당국은 매몰된 7명 중 2명의 위치를 파악했고 동시에 5명에 대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 5대가 도착해 대기 중인데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아직 구조 작업에 투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교대로 구조물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을 투입하는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 내시경 등의 장비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단은 매몰자와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일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5호기입니다. 1981년 지어져 2021년부터는 수명을 다해 가동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현장에는 똑같이 생긴 보일러 타워가 양쪽에 2개 더 있습니다. 모두 철거를 앞두고 기둥과 철골 구조물을 미리 잘라놓는 이른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바로 옆 6호기를 인접한 굴뚝과 와이어로 연결해 추가 붕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 4호기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끝나 기둥이 약해진 상태여서 와이어 연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의 거대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기까지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자 9명이 사고를 피하기엔 너무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0m 아파트 20층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기둥이 꺾이고서 완전히 무너지기까진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철거 작업 도중 무너진 울산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입니다. 45년 된 낡은 보일러 타워를 폭파하기에 앞서 하청업체가 구조물을 약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 기둥들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사고에 휘말린 9명 가운데 1명은 지상에서 차량을 조작했고 8명은 25m 높이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호망과 매트처럼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붕괴의 충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모두 발파 전문업체 소속인데 1명을 제외한 8명은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재해와의 전쟁이 선포됐지만 여전히 대형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조작업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시작해 배치기로 끝났습니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이번 국감은 진행 자체가 힘겨웠습니다. 국감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배를 부딪히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 1시간 만에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오전 정회가 선언되며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 난데없이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과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부딪힙니다. 서로 밀리지 않으려 배를 계속 내밀며 대치를 벌입니다. 충돌의 발단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발언하자 고성 속의 정회가 됐고 배치기 충돌까지 이어진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오후로 이어진 국정감사.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이 SNS에 김 실장보다 김병기 위원장이 더 아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비판하자 국감장은 순식간에 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모욕이라는 건 내가 모욕적으로 생각하면 모욕인 겁니다. 잠시 정상 진행되나 싶었지만 결국 국감장은 서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다시 정회하며 거듭 파행됐습니다. 막 가자는 거네.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그래요, 정해하죠.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또다시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작심한 듯 김 실장의 비선 실세 의혹을 주장했고 이 반박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실세 현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 이제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는 실제로 인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김 실장이 김혜경 여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비선 실세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 관련 재판의 위증교사 피의자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아니,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 왜 확인합니까? 거기가 무슨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김현지 실장이 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이후에도 주 의원이 김 실장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붙이자 강 실장은 자꾸 답변을 협박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수행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운영위 출석 요구 시 응하라고 지시하면서 김 실장은 대통령실 경내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확장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정부 여당과 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직격한 야당이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보도에 신영빈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가 시작된 첫날. 민주당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이라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성장의 족쇄가 됐던 재정정책이 이제 성장의 날개를 붙이는 그러한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 반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살아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직격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합의가 양해각서 형식이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 야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맞섰습니다. 매년 3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비준도 없이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하겠다.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오늘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는 예결위는 다음 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7일부턴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민단체의 저지로 5.18 민주묘역에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추모탑 앞에서 묵념은 했지만 이마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역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저앉아 길을 막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등장하자 일제히 장 대표를 애워싸며 출입을 거세게 저지합니다. 장동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가네! 야, 장동혁! 야, 다 들어줘! 돌진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디지 장동혁 같은 잡자가 지금 여기 하나 한다기 말이 돼? 결국 장 대표는 방명록도 적지 못한 채 10분이 걸려 5.18 민주항쟁 추모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민단체의 저지에 추모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10초간 묵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장 대표가 지난 201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불출석을 허가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꼬집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광주를 시작으로 매달 한 번씩 호남을 찾아 민심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아직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당에서 동의한 사안으로 여야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여당 의원이 혐중 집회 사례를 들면서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다른 나라를 비판한다고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거냐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우리의 선거를 뺏어간 그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을 좀 먹으려고 하는 그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찢는 등 일부 혐중 시위에서 볼 수 있는 이 구호들. 앞으로 특정 국가를 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이 특정 국가 등을 모욕, 명예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처럼 혐중 집회에서의 혐오 표현 사례들이 강조돼 있죠. 중국 등 특정 국가,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야당에선 즉각 이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거냐, 중국 수호법이라고 비난했고,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는 여당은 혐오와 차별을 끝내는 법이라 맞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막자는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에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반중 인사들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2, 3일 내에 나올 거라고 했던 합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세 인하를 적용하는 시점 등이 쟁점인데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후에는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가 이견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이나 소급 적용을 두고도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총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습니다. 다만 미국과 협상을 거쳐야 하는 내용으로 MOU 체결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세계 각국에 부과한 트럼프 관세가 적법한지 그 여부를 가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종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액이 우리 돈 140조 원이 넘을 거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제 첫 구두 심리에서 정부 측이 논리적으로 잘 변론했다면서도 대안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for our country, but I also think that we'll have to develop a game two plan.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회수한다면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관세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이 넘고 290조 원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진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최종 패소할 것이란 전망 속에 백악관 내부는 암울한 분위기라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유혜입니다. 다음은 특검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g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제품을 건넸다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관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김 여사 측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g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던 김건희 특검이 어제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와 21g 사무실 등 모두 7곳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의 김 여사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 혐의로 적혔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21g 대표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인 디올 제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브랜드의 의류 등을 압수하려다 압수 물품이 명확하지 않다는 김 여사 측 지적에 압수수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과잉 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범죄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만 가져가게 돼 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현장에서 여사님 업체로 불렸던 21g은
과거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이력이 있습니다. 또 공사 당시 실내 건축공사 면허만 갖고 있었음에도 인테리어 외에 증축 등 공사권을 따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1g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진했다는 의혹도 있어 특검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더욱 짙어진 이 21g 업체가 문제가 되는 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g이 기존에 알려진 관저 증축공사 말고 또 다른 전기공사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 사이에 대화 녹취를 MBN 취재진이 확보했는데 전기공사를 21g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따낸 21g이 관저의 다른 공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 관저 내 스크린 골프장을 새로 만들 때 전기공사를 맡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발언이 있던 겁니다. 전체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가설, 방수, 유리 등 공사 일부를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공사 세부 내역서를 보면 전기공사를 누가 맡았는지는 항목이 없습니다. 정식 계약서에는 나오지 않는 전기공사를 한 업체는 어디일까? MBN이 확보한 공사 관계자들 사이 대화 녹취를 들어보면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21g이 이 전기공사를 맡은 정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21g인가 거기다가 전기하고 별도 단자를 통신하고는 따달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경호실 통해서. 전기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가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달라고 해서 따주겠다고 확정까지 받았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21g이 무면허로 또 다른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추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고 새 시설물을 짓는 과정에서 21g이 여러 공사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처음으로 동시에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을 엽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7차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다만 두 사람의 동선이 분리돼 있어서 마주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고령 백두산 호랑이 한청이 어제 20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는데요. 온순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청을 위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오늘부터 호랑이 숲에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 중단,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공항 안전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 연방공항청은 오늘부터 LA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 40개 공항에서 운항을 10%씩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음식, 바로 라면인데요. 제4회 경북 구미라면 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구미역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산모를 태운 구급차가 경찰차에 가로막혀 끝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켜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를 공개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슬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합니다. 구급차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산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구급차는 1차로에 신호를 받고 서 있던 순찰차에 막혀 멈춰섭니다. 잠시 뒤 2차로에 있던 버스가 길을 터주자 구급차는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뒤 산모와 뱃속에 있던 태아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기사는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순찰차를 원망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중이라고 방송까지 했는데 조금이라도 땡겨줬으면 저희가 1, 2초라도 빨리 지나갈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순찰차 뒤에 구급차가 정차하자마자 2차선에 있던 버스가 길을 비켜줬고 구급차는 멈춘 지 2에서 3초 만에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 왼쪽은 중앙분리돼 오른쪽에는 버스에 막혀 있고 좌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앞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급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에스코트하거나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병원이 아닌 호텔에 환자를 머물게 한 뒤 마치 입원한 것처럼 속여 5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넘게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민 병원장과 환자 등 70여 명이 무더기로 송치됐습니다. 이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폐업한 서울 광진구의 옛 호텔 건물입니다. 당시 입점해 있던 한 병원이 지난해 3월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습니다. 보험금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험사의 고발장이 접수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병상이 없었던 병원은 호텔과 객실 임대 계약을 맺고 디스크 치료 등을 받은 환자 50여 명을 투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타냈습니다. 병원 경영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 뭐. 이번 범행엔 병원장 A씨와 의사 3명, 간호사, 브로커까지 개입됐습니다. 싸게 진료를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환자들 역시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병원 측이 지난 2023년부터 1년 동안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한 건당 평균 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9월 A씨 등 7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퍼뜨리는 최상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오고 간 판돈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을 급습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여행용 가방에선 수억 원의 범죄 수익금이 발견됩니다.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분양한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 사이트 개발자가 검거된 적은 있지만 사이트를 만들어 퍼뜨리는 최상위 범죄 조직이 붙잡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7개월간 분양한 사이트만 266개, 판돈 규모는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266개를 자체 제작하여 하부 운영 총책들에게 분양한 후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받고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수천억 원 중 현금과 부동산 등 33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 광장시장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구독자 150만 명의 유튜버와 상인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 있는데? 그냥 덮었잖아, 내가 다 알고. 아니, 여기는 8,000원 써 있어가지고. 써 있잖아. 여기를 덮으면은 그게 되는 거야. 문제가 된 상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부터 고기를 섞어달라고 요구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해당 유튜버 역시 고기를 섞냐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로 받은 순대도 고기가 섞이지 않은 기본 구성이었다라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누리꾼을 중심으로 솔직히 나도 똑같이 당해봤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나 등 댓글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종로구는 노점 실명제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2년 연속 우승을 거둔 LA 다저스. 최근 퍼레이드에 25만 명의 팬들이 모였는데요. 슈퍼스타 오타니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가 뜻밖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출시된 지 4년이 넘어 현재 단종된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LA 다저스와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오타니 선수. 지구에서 가장 비싼 선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팬들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가 훨씬 신형이다. 부자라고 최신형 휴대전화만 쓰진 않는다. 공식 석상에서도 10만 원 이하 옷이나 가방을 자주 착용하더라 등 호기심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개발한 로봇의 테스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에 부딪히며 등장하는 로봇, 어째 불안한 모습인데요. 가까스로 프라이팬을 쥐어줬지만 곧바로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심지어 밥알을 밟고 넘어지기까지 하는데요. 해당 모델, 우리 돈으로 무려 1억 원이 넘는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없는 게 낫겠다. 요리사들 일자리 잃을 걱정은 없어 보인다. 저러다 20년 뒤에 로봇에게 복수당할 듯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확실한 건 식사까지 맡기기엔 아직은 무리인 듯 보이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선원들이 강릉 옥계항을 통해 코카인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무려 5,170만 명,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투약하고도 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을 수색합니다. 선박 내부에 몰래 숨긴 상자를 들여다보니 명품 포장으로 위장된 코카인 블럭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미 공조 수사 끝에 적발된 코카인은 약 1.7톤. 무려 5,17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단일 마약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범인은 외국인 선원들이었습니다. 법원은 마약상에게 운반 대가를 받고 화물선을 통해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주범인 필리핀 국적 선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선원 B씨에게는 징역 15년, 마약이 실려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선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끌어들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막대한 양의 코카인이 실제 유통됐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왔을 것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죄책은 어떤 범죄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송환된 필리핀 국적 공범 1명도 추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과의 경은 국제 공조를 통해 적발 전 배에서 내린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불법 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겪은 KT의 보안 관리 체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면서 은폐한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KT가 지난해 서버 43대의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올 초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피해를 준 것과 같은 것으로 당시 서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조사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단은 은폐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의 주요 원인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의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같은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만 하면 불법 펨토셀도 언제든 KT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 정보 암호도 쉽게 풀 수 있어 이를 해킹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일단 확인한 부분이고 암호가 해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KT는 자체 처리와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부 조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현재 모든 가입자들에게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있는 KT에 대해
유심 수급 대란이 발생할 경우 영업 중단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서울에서 문화재 근처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100m 거리가 중요합니다. 100m 안쪽이라면 반드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인데 서울시는 100m 밖이라면 독자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가유산청과의 소송,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 보존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래 보존지역 밖이라도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깥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랑 협의 없이 그냥 조례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다. 문화재 보존지역은 문화재 경계에서 100m 안 구역을 말하는데 이곳을 놓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100m 안은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겠지만 밖에선 알아서 하겠다는 서울시와 그건 안 된다는 국가유산청이 충돌한 겁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지역 밖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례를 삭제하자 국가유산청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2년 만에 판단을 내놓은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문화재 주변의 개발 여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철도 건널목을 지나게 되는데요. 순간의 판단 실수로 건널목에 갇혀버린 화물 트럭이 있습니다. 과연 이 트럭은 어떻게 됐을까요? 긴 화물 트럭 한 대가 기찻길을 건너는데요. 차단기 타이밍을 못 맞출 것 같은지 돌연 후진을 하네요. 잠시 뒤 차단기가 내려오자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이죠. 결국 차단기가 부서지고 곧바로 열차가 트럭을 향해 돌진. 열차와 부딪히자마자 트럭에 실렸던 배 수천 개가 사방으로 튀며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부상자만 발생했다고 하고요. 철도관리당국은 혹시라도 차단기에 갇히게 된다면 차단기를 부수고라도 통과하라고 당부했다네요. 흔히 축제의 열기가 대단하다란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열기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을 아주 핫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불꽃 가득한 통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50kg이 넘는 통을 어깨에 얹고 달리는 영국의 불타는 타르통 축제입니다. 1년 내내 타르로 드럼통 안쪽을 코팅한 뒤 축제날 종이나 짚을 채워 불을 붙이는데요. 이 통을 어깨에 짊어진 채 골목을 내달리며 서로에게 릴레이로 넘겨주는 이색 행사라네요. 7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면서 세대를 잇는 축제로 수백 년 넘게 계승돼 왔답니다. 마을 전체가 타르를 같이 바르고 환호를 보내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다네요. 화끈한 불꽃은 아니지만 수천 개의 작은 불꽃들이 한마음으로 모인 축제도 있는데요. 어느덧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태국 방콕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환한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태국에선 물의 여신을 기리는 로이크라통 축제가 한창입니다. 연꽃 바구니를 띄운다는 뜻의 로이크라통은 태국 음력으로 12월에 보름달이 뜨는 밤에 열리는데요. 시민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불운을 실은 바구니를 동동 띄워 물의 여신에게 보내면 새해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저마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알록달록 연꽃 바구니들이 소망을 잘 전달해 주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대표 작가 50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색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조형 언어에 몰두해온 국대호 작가의 개인전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강민수, 김춘수, 이기성 등 국내 작가 45명과 우고리, 시부타 가오루 등 해외 작가 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가들은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감각적 지층을 캔버스의 표면이나 오브제와 음향의 결합, 인공지능의 이미지로 빚어냅니다.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가 교차하는 사유의 지도이자 서울이 동시대의 미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세대 단색화 작가들, 그리고 90년대 중견 작가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작가들까지 참여하고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보여줍니다. 국대호 작가는 스트라이프라는 반복을 통해 색과 색, 선과 선 사이에 긴장을 주고 재료의 물성과 리듬을 변화시킵니다. 작가에게 색은 기억의 언어이자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단순한 나열이 아닌 시간의 결, 기억의 칭의이며 존재의 흔적입니다. 최근 작업의 스트라이프는 수직적 형태로 만나 이루어내는 강렬한 발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색채가 만나 생성된 경계는 색의 변조를 통해 생생한 역동성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사악한 마녀 엘파바와 사람들의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운 착한 마녀 글린다가 들려주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누적 흥행 수익 약 1조 462억 원을 거둬들이며 지난해 겨울 전 세계 극장가를 뒤흔든 뮤지컬 영화 위키드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엘파바와 마법사의 강력한 대립과 역경 속에서 성장하는 두 주인공의 우정이 웅장해진 비주얼과 디테일한 감정의 스펙터클로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시죠? 이 보험료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공단이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이 무려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정규직 직원만 15,000명이 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인건비에 쓰이는 주요 재원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난해 8천억 원이 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수년간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건보공단의 4급 직원은 4천여 명, 5급은 3,800여 명, 6급은 3,40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4급 직원 수를 9,000명까지 늘렸고 5급은 2,000여 명, 6급 직원은 590여 명으로 줄였습니다. 임금이 높은 4급 직원이 실제보다 많이 있다고 산정해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런 방식의 인건비 책정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뤄졌습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무려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인건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인건비를 활용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죠. 이렇게 쌓인 인건비는 직원들이 연말에 나눠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인정 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며 2023년 인건비 1,400억여 원에 대해선 차감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른 해에 편성된 임금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2029년 서울 여의도공원에 준공될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국제설계공모심사에서 디자인 캠프 문박 DMP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1,800석 규모 대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도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오전까지 안개도 짙게 끼면서 시야가 더욱 불편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먼지는 이번 주말 비 소식과 함께 해소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양도 그리 많진 않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영동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8.6도, 창원은 9.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부산 22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